시장을 잃는 눈이 없어졌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 하겠다고 이재용 회장이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서비스 마인드도 안 돼 있고 기술 경쟁력도 뒤처진 겁니다. 삼성에 인재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인재를 잘 활용하는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있냐, 조직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째로 왔는데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됐고, 사실 뭐 기회라는 것도 준비가 돼야지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DS 부문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품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X라고 하는 스마트폰, TV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사실 뭐 스마트폰이 매출 볼륨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전체 규모에서 보면 매출은 스마트폰이 중요하고 이 기여도는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0년대 초반에는 스마트폰이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에서 큰 역할을 했고,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했죠. 그때는 애플 아이폰이 나온 이후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그때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기민하게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성공한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를 볼 수 있고요. 실패한 회사는 이제 LG전자로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보다는 늦었지만 빨리 캐치를 해서 갤럭시 S라는 꽤 쓸만한 프리미엄 제품을 내놔서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뭔가 이제 경쟁력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점점 더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2016년에서 17년까지 이어진 이제 슈퍼 사이클, 그때는 서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취약해진 부분을 오히려 뭔가 좀 가려주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반도체 사업이 문제가 있었지만 워낙 많은 이익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었고, 그 상태로 쭉 이어져 오면서 경쟁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경쟁력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D램 부문에서 오히려 경쟁사한테 밀리는, 그리고 이제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볼륨에서는 크지만 이익 기여도는 이제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마저도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중저가에서는 중국에 밀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사업에서 사실 뭐 전체 이익이 9조 초당 나왔고, 반도체 사업이 그래도 6조대 정도의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한 거죠. 조만간 이제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DS 부문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SK하이닉스 전체가 이제 반도체 실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아마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DDR4 같은 레거시 D램, 이런 쪽은 이제 중국의 CXMT라는 회사한테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샌드위치 신세가 됐고, 반도체도 샌드위치 신세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6만 전자가 깨졌고 5만 전자를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등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진 않는다. 일단 이제 파운드리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업의 본질이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회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할 수 있었던 거는 공정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2015년, 16년대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선단 공정에서 앞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술 경쟁에서도 TSMC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 다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B2B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게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력 구조도 아무래도 그런 쪽에 고객한테 맞춤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 하겠다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10% 후반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TSMC가 50% 초반대 정도의 점유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 보면 TSMC가 오히려 60%를 넘어서는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10% 초반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거죠. 서비스 마인드도 안 돼 있고 공정 기술 경쟁력도 뒤처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삼성 파운드리로 오기보다는 TSMC 쪽으로 더 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2022년 갤럭시 S22가 나왔을 때 엑시노스 2200이라는 삼성 자체 AP가 있었잖아요. 이 AP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이 된 건데, 그때 이제 GOS라는 발열 사태가 생겨서 그때 가장 큰 고객인 퀄컴, 엑시노스하고 퀄컴이 같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됐었는데 둘 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퀄컴의 스냅드래곤 물량이 삼성에서 TSMC로 옮겨가게 됐는데요. TSMC로 옮겨가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전성비가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이 더 씌워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사실 가장 드라마틱 사건 하나를 뽑자면 저는 애플의 AP 물량이 TSMC로 100% 건너가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초창기만 해도 애플의 두뇌 칩인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삼성전자가 100% 생산을 했었고요. 일부는 설계까지 삼성이 직접 해주는 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 경쟁 제품인 갤럭시 S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두뇌 칩인 엑시노스라는 AP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주는 설계도가 혹시나 삼성 자체 설계팀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TSMC가 저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애플을 어떻게 보면 끌어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쓰면서 TSMC를 끌고 왔고, 이제 두 회사 간에 이제 기술 경쟁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2010년대 중반, 한 15년? 그때까지는 거의 비등하게 갔었는데, 아이폰 6S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났는데, 원래는 반도체라는 게 선단 공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예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14나노 핀팻 공정이었고요. TSMC는 16나노 핀팻 공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나노 선단 공정이 더 앞서 있는 삼성전자의 AP가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걸 막상 칩을 넣고 돌려보니까, 벤치마크를 돌려보니까 TSMC 칩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거죠. 선단 공정에서는 삼성보다 약간 뒤처졌지만 후공정으로 그걸 커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애플의 AP 물량이 TSMC 쪽으로 거의 100%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애플이 TSMC로 넘어간 게 그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저전력 기반의 반도체 설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퀄컴이 애플을 많이 추격해서 어느 정도 비등한 수준까지 왔다고 했지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기술 격차가 1년 6개월 정도 차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애플의 칩 설계 능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은 단순히 설계도만 이렇게 파운드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공정 개발을 거의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TSMC가 만약에 지금 3나노에서 2나노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 2나노 팹 개발에 애플의 인력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고요. 같이 개발을 해줍니다. 같이 개발해서 파운드리라는 건 또 새로운 공정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고객들이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쓰는데, 애플은 새로 개발한 공정을 또 바로 써주죠. 그러면 수요에 대한 걱정까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도 같이 해줘, 수요도 확인해줘. 그러면 TSMC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고객이겠어요? 자, 그렇게 두 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요, 그게 IP가 생깁니다. IP라는 게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경쟁사, 삼성 같은 회사는 이 IP를 피해서 뭔가 공정을 개발하거나 설계를 해야 되는 허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고객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고객을 뺏긴 거예요. 원래 100% 담당하다가 이제 100%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14나노까지는 삼성이 앞섰지만 그 뒤에 이제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까지 역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삼성이 3나노부터 뭔가 한번 크게 한번 판을 뒤집어 보려고 과감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나노에 기존 핀팻 공정이 아니라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적용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삼성이 TSMC를 한번 추격해 볼 만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수요를 잡는데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고객사, 팹리스 고객사를 유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나노부터 TSMC가 엄청난 독점력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뽑아내고 있고요. 그 막대한 이익을 기반으로 또 2나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도 뭐 삼성의 경쟁력이 취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과거에 시스템에 삼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인사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인 기업으로 꼽혔어요. 그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관리의 삼성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자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뭔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못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 정치가 만연하게 되고 뭔가 실무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게 윗선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골마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등이라는 자만감이 이런 것들을 더 가중을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삼성에 인재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인재를 잘 활용하는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노동 관련 법규도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삼성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정말 전시처럼 엔지니어들 갈아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처럼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법이 될 뿐더러 그렇게 일할 인재들도 지금은 없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처럼 지금 만약에 스스로 동기부여가 충만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있냐, 조직에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뭔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게 인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 주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이잖아요. 이 굉장히 심플한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직이 커지고 관료가 되면요, 그 사이에 정치라는 변수가 끼게 되면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려는 동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삼성 경영진 중에서 딱 떠오르는 그런 슈퍼 엔지니어급 인재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진대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노영, 초격차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황창규, 황해 법칙. 이렇게 뭔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엔지니어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관리에 치중되어 있던 재무통들이 아무래도 지금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런 기술 기업들은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방시장의 변화도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려면 결국 기술을 잘 알고 엔지니어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는 뭔가 모험적인 프로젝트들이나 시도들을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이게 당장 돈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그러면 위에 분들이 싫어하지 않는 안전한 프로젝트들만 하게 되고 기술 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누구도 모르게 삼성 내에서 그냥 독버섯처럼 자라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삼성이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HBM의 최초 개발은 SK하이닉스가 한 건데 2세대 같은 경우는 삼성이 오히려 더 앞서 갔었단 말이죠. 근데 2019년에 이제 팀을 축소하면서 사실 경쟁력이 취약해졌고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삼성을 먼저 찾아갔죠. 엔비디아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때 이제 경영진이 거절을 한 거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로 찾아간 거고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2등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한 조직 체계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 당장 이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AI 혁명에 운 좋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기회를 잡은 건데요. 사실 기회라는 것도 준비가 돼야지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째로 왔는데 이제 발로 차버린 격이 됐고 SK하이닉스는 2등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가 그래도 좀 잘 유지됐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패권전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가 패권전쟁의 핵심이냐면 지금 AI 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AI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관점은 사실 2022년 11월로 보는 관점이 많은데요. 그때 오픈 AI의 챗 GPT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AI 혁명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AI라는 인프라는요. 제가 특정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라고 하는 이유는 AI는 전기나 통신처럼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에 스며드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단순히 경제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중요한데요. AI라는 게 사실 군사 무기화되면 이게 엄청난 힘을 내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국이 만약에 AI 기술을 미국보다 앞서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패권이 위태해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I라는 기술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두 개발됐는데, 트랜스포머라는 건 우리 GPT라고 하잖아요. 제너러티브 생성형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학습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인데, 2017년에 이제 구글이 공개한 알고리즘 기술입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공개된 이후로 AI가 사람의 말의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고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트랜스포머의 알고리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계속해서 키워주면 어제까지 못하던 능력이 오늘 갑자기 생겨요. 우리 뭐 게임할 때 갑자기 권능이 생기듯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것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데, 그 컴퓨팅 파워는 결국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급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막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AI 혁명에서 더 강력한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을 미국 내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반도체의 제조가 아시아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대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이게 중국하고 전면전에 미국이 끌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리스크가 있죠. 자,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반도체 첨단 라인을 꾸려야 되고, 그게 미국의 반도체 굴기 칩스법이라는 게 생기게 된 계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미국 애리조나 팹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첨단 팹을 깔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도 미국 테일러에다가 3나노대 첨단 공정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로 첨단 공정을 가지고 와서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국의 칩스법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거든요. IT 기업들한테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상에서 졸면 얼어 죽는다라고 하죠. 딱 그게 인텔이나 삼성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1등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조직이 경직되고 관료화되고 점점 보수화될 수밖에 없고요. 2등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변곡점들을 만나게 되면 기회를 잡는 경우가 있죠. 삼성이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술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을 잃는 눈이 없어졌다. 그런 흐름을 오판하는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뭔가 엄청난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DS 부문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죠. 과연 기존의 삼성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적당히 덮어서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잠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중간 인사로 바뀌었던 이제 DS 부문장으로 부임한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밖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울 수 있는 건데요. 혁신의 시작은 결국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야지 그게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전부 삼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거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 기회를 잡은 회사는 SK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HBM 쪽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결국 2000년대 초반에 마이크론의 헐값에 팔릴 뻔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믿고 고 한 거죠. 결국 이 AI 혁명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올해 기준으로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6천억 달러 정도 규모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20%에서 30% 정도 비중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 6대4, 7대3 정도로 D램이 6이나 7 정도 비중 차지하고, 낸드 플래시가 3이나 4 정도 비중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체 60%에서 70%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정말 2%?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파운드리는 빠져 있는데, 파운드리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그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가장
타격을 입은 거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뭔가 기회를 잡은 회사는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용도로서 보면 반도체라는 게 PC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가 범용이었잖아요. 그리고 D램도 범용이었고 낸드 플래시도 범용이었죠. 근데 이게 모바일 혁명 들어서 프로세서가 주문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CPU, GPU 같은 범용을 쓰지 않고 스마트폰에 AP를 쓰기 시작했죠. AP는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뭐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설계를 해서 TSMC가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구조였고요. 이 모바일 혁명의 결과로 TSMC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죠. 최근에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메모리의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지금은 HBM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이고요. 이거는 엔비디아에 딱 맞게 최적화돼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PC 시대에는 CPU 기반의 모든 것들이 시스템, 컴퓨터가 구성이 됐고요. 모바일 시대에서도 사실 GPU가 뭐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 중요하긴 했지만 뭐 CPU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보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AI 시대는 CPU보다 GPU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PU에서 GPU로 완벽하게 헤게모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AI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GPU라는 게 원래 디스플레이 픽셀 하나하나를 연산하는 건데 그게 아주 뭐 어려운 연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GPU가 연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뭔가 보내줄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CPU가 연산하는 양만큼 데이터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DDR 같은 그리고 LPDDR 같은 그냥 범용 메모리를 써도 됐었는데 지금은 GPU가 연산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병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HBM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넓은 도로를 통해서 보내주는 메모리가 필요해진 거죠. 그게 HBM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가까이 위치할수록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그냥 단층 주택이라고 생각하면요. 지금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거의 주상복합처럼 한 개 건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구조거든요. 흔히 우리가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GPU가 있고 D램 아파트인 HBM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에는 IFC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호텔, 한쪽은 오피스인데 지하로 다 연결돼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빨리빨리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 AI 때문에 그렇고요. AI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대량의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HBM이라는 고대역폭이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해지는 거고,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메모리, 우리 D램이라는 거는 보통 인풋, 아웃풋 수, 입출력 단자가 32개였습니다. 그러면 32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가는 도로가 32차선인데요. 근데 HBM은 1024개 인풋, 아웃풋 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1024개 도로가 생긴 거죠. 거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대량으로 데이터가 운송하는 거죠. 그게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HBM 마켓 쉐어로 보면 SK하이닉스가 한 50% 정도, 삼성전자가 한 40%대 정도,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 한 10%가 안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질로 보면 SK하이닉스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앞서 있는 HBM이라는 게 HBM3하고 3E거든요. 엔비디아의 호퍼 H 시리즈에는 HBM3가 들어가고 호퍼 H200하고 그리고 블랙웰 같은 경우는 HBM3E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쪽은 거의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아주 조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율이 70%가 안 되거든요. HBM 사업 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HBM에서 사실 이익은 대부분 SK하이닉스가 본다고 보시면 돼요. DS 부문장이 바뀌었잖아요. 지난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는데 결국 전영현 부회장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HBM4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었냐 실패였냐 라고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HBM4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HBM4를 통해서 삼성이 SK하이닉스를 뭔가 추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HBM3E 대비해서 HBM4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일단은 입출력 단자수가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로 늘어나고요. 그러면 공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D램하고 D램을 붙일 때 열 압착 방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TC 본딩이라고 하죠. 서멀 컴프레션 본딩으로 이렇게 중간에 아주 마이크로 펌프를 써서 붙이는데, 여기 이제 또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보통 HBM이라는 게 1층은 로직 다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 시스템 반도체 위에다가 D램을 쌓는 구조인데, 이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주문형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기존 HBM3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HBM4의 베이스 다이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를 뭔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결국 HBM4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성이 뭔가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최근에 삼성이 HBM4 쪽에서 개발해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원래는 HBM4의 베이스 다이를 삼성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에서 4나노 핀팻 공정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의 팹을 쓰기로 했죠. 왜냐하면 5나노 핀팻 공정으로 하기로 했는데 메모리 회사가 5나노 공정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는 SK하이닉스가 하고 제조는 TSMC가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대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삼성이 HBM4의 베이스 다이를 TSMC 팹을 쓰기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은 일단 HBM 쪽에 정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SK 하이닉스는 그 우리 IMF 때 외환 위기 때 빅딜이라는 걸 통해서 LG 반도체하고 현대전자가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인수합병이 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LG 반도체에서 있던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매그나 칩이 됐고요. 그때 당시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 회사였는데 결국 2000년대 초반에 재무적인 위기가 가중되면서 정말 마이크론의 헐값에 팔릴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뜻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이닉스 직원들의 반대를 통해서 결국은 매각이 무산됐고요. 2010년대 초반에 SK그룹에 팔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고요. D램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만년 2등 자리를 차지했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거의 순위가 4등, 5등 수준으로 굉장히 뒤쳐져 있었는데,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게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인데, 거기를 인수하는 걸 통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도 2등 기업으로 올라서긴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졌었습니다. D램에서 엄청난 적자를 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의 솔리다임을 잘못 인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위기론이 부각됐었고요. 그래서 정말 작년 상반기만 해도 어렵게 외화채 발행해가지고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AI 혁명으로 HBM이 정말 살려준 거죠. 그래서 HBM이 정말 터지면서 정말 지금은 메모리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HBM 쪽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죠. 원래 HBM이라는 거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 쓰려고 원래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 사실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는 별로 쓰이지가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뭔가 그 엔비디아나 AMD 같은 데서 요구는 있었지만 결국 대량으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이거를 축소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믿고 같이 이제 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이 AI 혁명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HBM3라는 아이템이 사실 SK하이닉스를 기사 회생을 넘어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 1등을 넘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 됐고, 결국 HBM3를 기반으로 HBM3E까지 경쟁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HBM3E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됐었어요. 원래는 3분기 내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예상이 됐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더 이제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일단 지금 SK하이닉스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에 가장 잘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라는 게 HBM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라는 게 지금은 서버 클라우드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 결국 디바이스로 다 AI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우리 디바이스에 모든 AI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그 AI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프로세서에 맞는 최적화된 또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흔히 마일드 HBM이라든지 아니면 PC에
약간 그런 새로운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그게 VF4라고 하는데요. Vertical Fan Out이라고 하는 LPDDR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HBM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만든 기술인데 전문용 메모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다변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 자체 설계 칩에도 많이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최적화된 또 HBM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것들 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찾아간다는 거죠. 고객들이. 그런 쪽에서 뭔가 기회를 맞이한 건 분명한데 SK하이닉스가 좀 뭔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워낙 재무적으로 취약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배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SK그룹 자체도 지금 자금력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 이거는 결국 이제 SK온이라는 이제 2차 전지 회사에서 사실 막대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가 크게 뭐 어려워질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HBM 쪽 비중을 높여갈 거고요. 그리고 기술 주도권도 강화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됐을 때도 SK하이닉스가 이 주문형 메모리 시장을 리딩할 수 있을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쪽에서도 사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긴 한데 워낙 전방 시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실 AI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거래처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검증돼 있고 잘하던 회사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HBM3까지 밀어주다가 HBM4부터 갑자기 뭐 다른 회사를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크게 지금 경쟁력이 훼손할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들을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강점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설계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사들이 뭔가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려면 설계 역량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IP들을 확보를 하고 더 좋은 거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인수합병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자금력이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결국 그 미국 중심으로 칩4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칩4 동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반도체 설계 기술의 70%는 미국에 있고 반도체 공정 기술의 그러니까 그 장비 기술의 50%는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인 반도체 강국입니다. 근데 이제 제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TSMC 파운드리가 압도적이고요. 대만을 사실 지켜주는 회사죠. TSMC는 대만에서 호국 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신성한 산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전에 이제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는 대만의 반도체 실드 이야기를 했죠. 결국 TSMC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다. 왜냐면 TSMC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미국은 그런 반도체 실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굴기를 했지만 결국 TSMC의 주도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AI 혁명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가 대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만의 1인당 GDP가 이제 우리나라를 조만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수혜를 받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이번 AI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첨단 호공정 기술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일본의 디스코라든지 텔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잡았고요. 한때 정말 그로기 상태를 몰렸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이제 이걸 기회로 라피더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첨단 공정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미국의 IBM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TSMC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첨단 호공정 기술을 더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TSMC의 그 구만모토 팹을 유치해서 여기에 JSMC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요. 사실 우리도 뭐 수혜를 보긴 했는데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수혜를 보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조금만 잘했어도 정말 우리나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는 잘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부족하고 그리고 맞춤화되어 있는 이제 메모리라는 게 기존의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면 결국 고객 맞춤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뭐 조직이나 어떤 대응이 유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생태계들이 취약하죠. IP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뭐 그런 쪽이 이제 생태계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HBM은 우리가 무조건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HBM처럼 이렇게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부상하면 거기에 또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경쟁력이 있잖아요.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1X, Y, Z 그리고 A, B, C까지 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1C 공정 이후에는 결국 D램도 3D D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기술 주도권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 소재 부품들도 새로운 것들을 잘 발굴해서 해야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사실 뭐 HBM 경쟁력이 뛰어난 거는 결국 고객 지향을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결국 MR 머프라고 하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구현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기술을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구현하려면 언더필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EMC라는 그 소재하고 언더필을 그냥 하나로 컨버전스 해버린 건데 그 소재가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가 독점하는데 그 회사하고 또 5년 독점 계약을 바인딩을 해놨어요. 그만큼 SK하이닉스가 준비가 잘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정말 운도 좋았지만 그만큼 실력도 겸비가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시장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잘 만들면 잘 팔린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B2B 시장, 범용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걸 거기에 맞게 최적화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더 고객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개발 단계부터 많은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쪽이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점점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생태계들도 많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이 벤처 시장부터 유통시장까지 많은 붐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너무 취약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자원이 뭔가 신성장 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미국처럼 뭔가 잘 컨트롤해서 그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점이나 전문성들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정말 이제 우리는 반도체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왜냐면 AI를 구현하려면 결국 반도체를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큰 반도체 시장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은 기존의 반도체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도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새로 뜨는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쪽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